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을 두고 좀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죠. 여당은 최고위원들이 지금 일제히 나섰어요. 대선 불복이라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야당은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한 헌법 불복이다 라면서 여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또 이제 국정감사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걱정스러운데요. 정kun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앞으로의 전국 향방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 교수님.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의 이 대선 불공정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벌써 사흘째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네. 아침까지.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역시 그 문재인 의원이 성급하게 또 선수로 뛴 본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선 불복, 사실상의 대선 불복성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예. 투표를 해가지고 1,500만 표를 얻어서 당당하게 그 집권을 했는데 예. 무슨 뭐 선거 부정이고 뭐 대선 불복이냐 이런 점에서 논란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정말 빨리 좀 진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할 말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이나 또 진보 진영에게 과연 유리한 발언이었는가, 또 본인에게도 장기적인 그 대권 행보와 관련해서 유리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회의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예. 당사자였기 때문에 좀 말을 더 조심하는 편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고도 있어요. 지지층들이 계속 요구해왔다. 좀 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선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그 대안이 되기도 하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재인 의원이 조금 더 길게 침묵을 가져가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NLL 대화록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이 그 국가기록원 기록을 보자 하는 국면으로 가물해가지고 민주당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전의 일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친노계들이 너무 나섬으로 해가지고 진보 진영 내에서 좀 우려하는 시각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저 사람이 억울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 이게 치부되기가 좀 쉽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그런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발언 배경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정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을 비교하고 싶은데 보통 요즘은 뭐 심판이 잘못 판정을 하면 관중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결과를 번복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선수가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옹색하게 되는 이런 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네. 점에서 문재인 의원이 좀 빨랐다. 재판 결과를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빨랐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친노 말씀하셨는데 친노 진영이 그동안에 많이 수세에 몰렸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초잠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이런 그 배경도 있었다고 보는데 예. 친노가 지금 민주당의 사실상의 그 주류 그룹이다 보니까 이런 그 움직임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김두관 그 전 지사 예. 그분이 그 독일에서 한 인터뷰 보니까 친노 진영이 아직도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봐서 예.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그 국민 정서를 읽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일단 여야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선 불복 논란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보니까 양당 대표들이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던데요. 뭐 독사과 독버섯 발언도 나왔고요. 독국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황우여 대표.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김한길 대표 볼까요? 우물에 독국물 풀어놓은 것이다. 몇 바가지 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독사과 독국물. 좀 원색적인 표현인데요. 네. 이렇게까지 상대당에 이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의원? 예, 뭐 당장은 그 10월 재보선, 특히 화성갑의 전투 상황이 지금 긴박하기 때문에 예. 그걸 의식한 발언의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예.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뭐 전체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예. 10월 재보선이 끝날 때까지는 뭐 현재 이런 대립 구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예, 예. 그 사이에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이 양당 지도부 모두 입에 좀 독이 많이 감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보기에는 예, 이분들 우선 그 입부터 좀 해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독국물도 먹고 싶지 않고 독사과도 먹고 싶지 않고 독버섯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독사과란 말은 황우여 대표가 한 말인데 이건 원래 점잖은 분인데 왜 했을까 하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 독극물이 먼저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그 태평양에 물바가지 몇 개 그 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김한길 대표가 화가 나다 보니까 우물에 독극물 탔다는 얘기인데 사실 독극물 탔다는 얘기는 선거를 그냥 부정선거로 완전히 뒤집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그 세게 나오니까 새누리당에서 밥받아친 것 같은데 예. 저는 김한길 그 지금 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독극물 표현은 조금 그 지나쳤다는 느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전 팀장을 특임 검사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 우리 김한길 대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이 국면을요, 정리를 해보면, 야권은 불공정 논란. 그러니까 과연 지난해 대선이 공정했느냐. 이쪽으로 좀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여당은 이게 대선 불복으로, 지금, 사실상 대선 불복 아니냐라면서 이제 대선 불복 논란으로 이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야의 전략. 네. 지금 전략은 뭡니까? 우선 뭐 치열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도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대선 불복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헌법 불복을 또 다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김한길 대표가 그 점을 강조를 했던데 이 문제를 그 접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어찌됐건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전후 사정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1차 욕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 책임지고 또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들이 딱 원하는 방향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지금 자꾸 그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하에 그 국가기관들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명박 예. 대통령이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은 밝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했건 불리하게 작용했던 간에 일단 진실 규명을 하고 잘못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니까 예. 그건 밝혀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김무성 지난 당시에 선대 본부장도 그 얘기를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자,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이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일각에서 대선 불복성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문재인 의원 발언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건데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지금 이 국면에서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좀 적당히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예.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민주당으로 보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함정일 수도 있는 네. 것을 지금 쳐놓고 그 그물에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으로 자꾸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예. 일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전략적으로 알겠습니다. 보더라도. 네. 예. 정무 교수님,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 지난해 불공정한 선거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런 입장이라면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여서 한번 더 실제로 한번 봐보자. 그렇게 불공정한 선거가 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이니까 예.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 민주당에서는 후보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불공정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불공정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 부정, 대선 불복의 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애써 또 대선 불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선거 부정이란 명시적인 표현은 후보는 안 썼어요. 네. 의원은 안 썼는데 다만 중진들은 또 열심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설훈,
뭐 정세균, 뭐 박지원 이런 분들은 계속 선거부정 얘기를 또 쓰고 있고 이런 전략 쓰고 있는데 이 프레임 전쟁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말립니다. 이 대선 불복이라는 것은 정당사에서 이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현상이고 예, 예. 결코 좋은 결과들이 없었거든요. 예, 이런 예. 점에서 새누리가 말씀하신 대로 함정을 쳐놓고 기다리는데 예. 그 자칫하면 잘못 들어가서 뭐 해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때 박정희 노무현 프레임에 걸려갖고 민주당이 예. 얼마나 헤맸습니까? 네, 지난해 대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 대선 불복 사례들이 사실 몇 차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잠깐 해봤는데 보실까요? 네, 과거 대선 불복 사례가 가장 가까운 시기는 이제 2013년 18대 대선 이번이었는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선 불공정 주장 이제 가장 최근 거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이제 전자개표기가 조작됐다. 그래서 뭐 23만 명 정도가 막 서명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2002년에도 한나라당에서 이제 당선 무효 재검표 추진한 적이 있죠. 그때 이회창 후보하고 누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56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을 때였죠. 네, 이런 불복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대선 불복 논란 이게 계속 번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선 불복 논란이 그동안에 뭐 많은 역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조금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대선 불복 사례가 나왔는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87년에 민주 진영이 그 좋은 그 찬스를 못 살리고 지는 바람에 그때 구로구청 그 농성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네. 불행으로 하면 그런 사건도 있었고 92년에는 그 DJ 대통령이 억울해가지고 컴퓨터에 부정이 있다. 본인이 입으로 한번 얘기를 했다가 다음날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그런 취소한 얘기도 있었는데 네. 대선 불복 얘기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뭐 저 이익을 본 그런 정당도 없고 후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도 정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선거 부정이 명확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만약에 국민들이 판단을 내린다면 예. 그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도 저는 그렇다. 다만 이제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든 야든 그 방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됐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차단하려고 하다가는 지금처럼 계속 의혹설만 불거지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의혹을 덮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집권 내내 그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 교수님.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조직이 완전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바로 서야 됩니다. 사실은 사회 거악을 척결해야 되고요. 사실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될 일 해야지 사회가 또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조직이 워낙 흔들리고 있는데 마침 이제 새 검찰총장 후보 이제 4명이 추천이 됐죠. 볼까요, 잠깐? 네 분 나오는데요. 자, 김진태, 소병철, 길태기, 한명관 이렇게 검찰총장 후보군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추천을 받고 차기 총장에 오를 것인데, 자, 차기 총장이 꼭 갖춰야 할 뭐 덕목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성,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 역시 정치적 중립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할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동안에 뭐 계속 나온 배우설이라든가 의혹설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뭐 간단히 이야기해서 뭐 코드가 맞는 사람. 네. 근데 이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 코드 맞는 사람으로 이번에 뽑겠다 이런 얘기처럼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더 조심을 하는 것이 이번 같은 경우는 좋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어서 이번에 또 수사팀장도 교체가 되고 또 그 총장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부분을 청와대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선임을 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능력도 생각합니다. 있고, 리더십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중립성도 지키고, 다 좋죠. 다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 가운데도 중립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네 가지 다 중요한데 네. 뭐 중립성은 지금 계속 검찰이 이제 지향해 나가는 목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이 검찰이 저 한상대 전 총장 이후로 리더십이 완전 무너졌거든요. 아, 그때도 보면은 한상대 전 총장이 그 중수부장한테 그 감찰을 내리니까 중수부장이 부하가 반발을 한 겁니다. 나 못 아, 받겠다 해가지고 예, 예. 결론적으로는 자기 상관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때 앞장선 사람이 윤석열 팀장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점에서 검찰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상명하복의 원칙도 무너지고 뭐 완전히 막장 드라마 콩가루 집안을 연출하고 있는데 정말 그 리더십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되든 아니면 온화한 리더십이 되든 이 위기에 검찰 들어가서 잘 수습을 하고 장악할 수 있는 이런 그 검찰총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죠? 그죠? 예, 대통령 때 해외 순방 일정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결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또 뭐 청문회를 일단 통과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 있긴 절차가 한데요.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예. 선임을 빨리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요. 예. 어제 그 법무부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언급을 좀 했죠. 또 예. 김무성 의원이 나서기도 했고, 저는 이것이 청와대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도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그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진지하게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조만간 그 대통령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두 분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기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되면요. 그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 뭐 지금 특검 수사도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지금 사실 댓글 수사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은 또 진행 중이지만 수사도 진행 중이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예, 우선 그 수사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저는 수사를 그렇게 빨리 생각합니다. 먼저 마무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객관적이게 의혹이 일지 않게. 예, 이해할 수 있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직 기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완전히 시스템 무너졌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 그 부하하고 상관이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라이브로 중계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네 사람 중에 한 분이 들어가서 조직을 정말 확실하게 그 다독여서 장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급하고요. 예. 검찰 개혁 문제는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조직 리더십을 확고하게 발휘해야 된다. 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이 확고히 발휘되려면 이게 반발하는 검찰이 바로, 없어야 되죠.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도 계속 그 검난 과정에서 그랬는데, 왜 리더십이 붕괴됐느냐. 결국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붕괴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가 새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까요? 그분이 아주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